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점입가경, 한진가 집안 싸움, 항공업계 재편 내 영향의 영향은 또 결혼보다는 동거, 우리도 1월 1일 쉬고 싶어요. 이 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소식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지금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크리스마스 가족 회동 때는 소란이 벌어졌다, 언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리 창도 깨진 것 같고 유리 조각들이 많이 널려져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자잘하게 부서져 있는 거 봐서는 보통 다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언쟁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언쟁이라 보기엔 좀 어려운 정도 같아요. 예, 올해 4월에 이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한 이후에 이제 그 경영권 분쟁에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25일 날 크리스마스 가족 회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조은태 그 한진그룹 회장이 이제 그 어머니죠. 그 이명희 그 정석기업 고문 네. 집 종로구에 있는데 방문을 해가지고 가족 모임을 했었는데 이제 아마 이제 그 경영권 분쟁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나죠 조연아 전 그 부사장, 예. 부사장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편을 들었다.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언쟁을 벌이던 중에 아마 이제 그 조은태 회장이 이제 벽난로 부직갱이라고 하나요? 그걸 예. 가지고 휘두르면서 이제 난동을 부리고 이제 물건을 부수고 이제 어머니한테 욕설을 이제 퍼부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내년 3월에 그 지주사 한진칼의 그 정기 주총을 앞두고서 그렇죠. 조 회장 중심의 그 경영 체제 상당히 그 가족 간 이견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증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언론의 취재만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유의미한 부분은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사진들 자체가 그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외부로 보낸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각종 SNS 이런 걸 통해 가서 휴대폰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은 보내는 건 너무나 쉽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저같이 집안 내부에 있는 것이 외부적인 사람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명희 그 정석그룹 고문이 직접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한진 그 그룹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이것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것을 외부적으로 언론에 유출했다. 이렇게 언론 경로를 추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 그것 같은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집에 부서져 있는 그 어떤 유리 조각들. 그 사진뿐만 아니고 본인의 팔에 상처까지 이렇게 찍어 있는 그리고 그 구도가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팔하고 저 밑에 보면은 발까지도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은 피해 입은 개인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외부로 보내지 않으면은 그런 사진 구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언론 보도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할 경우에는 이른바 존속 폭행 내지 존속 상해가 돼가지고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더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되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처벌이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가족들 간의 분쟁을 넘어서 이런 것이 형사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상당 부분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예컨대 이제 그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격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있는 이 주총을 두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그 조연아 전 부사장이 누나죠 이제 동생인 조원태 회장에게 지목을 하면서 반기를 들면서 경영권 문장이 좀 이제 격화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이명희 고문 같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소란을 피운 것 자체가 조연아 전 부사장 편에 서겠다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가족 모임에서 좀 가족 간 어떤 분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크게 보면 경영권 다툼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조현아 그 전 부사장하고 조현민 지금 전무 네. 그 어머니 이명희 그 고문의 고문이요. 그 지분 합산율이 한 18%가 넘어요. 지금 조은태 그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지분 한진칼 지주사 지분 6.52% 정도 갖고 있고요. 조현아 같은 경우는 6.49, 네. 그다음에 조현민 6.47, 어머니가 5.3%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두 딸하고 어머니 이제 지분 합하면 18%가 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영권 위협이 있었던 그 KCGI 펀드,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라고 알려져 있는 KCGI 펀드가 17.29%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KCGI 펀드보다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하고 두 딸이 이제 그 지분 합산을 해가지고 경영권에 이제 대항을 했을 경우에 조은태 체제가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조은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우호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 델타항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네. 10%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이제 어느 정도 우호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액 지주가 한 33%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도 한 4% 지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3월 그 정기주총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권 그 4대 이사로 재선임이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그 가족 총수 일가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분 합산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외부의 이제 KCGI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소액주주들이 어떤 그 반기를 들었을 때 경영권 확보에 상당히 이제 적신호가 켰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한진그룹 내에서 이 지금 한진가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만 직책이 없어서 폭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올해 4월달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가 2,7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 수로 나누면은 1인당 600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내지를 않고 국세청과 협의해서 5년을 나누어서 5년 나누면 한 1년에 120억 정도 그렇죠, 되지 예.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제 있으면은 매월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하면은 되는데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자리에서 모든 게 물러난 다음에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그 복귀하려다가 또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회장도 그 장남이 가져가고 또 최근에 이제 각종 인사 이동을 통해서 이 조현아 부사장이 그 직관들, 직접 예.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해서 다 쳐냈다라는 네. 그런 배경 속에서 한마디로 이 경영권을 두고서 지금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것은 서로 유훈을 두고 다툰다는 거예요. 유훈을 두고 지금 그 이번에 있는 그 이명희 그 고문 같은 어머니죠. 경우에는 유훈이 가족들 간에 원만하게 해서 잘 해결해 나가라라는 것이 유훈이라고 하는 반면에 네. 지금 장남인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메일을 아버지가 보내왔다. 그래서 회장은 네가 맡고 다른 계열사는 대표이사 체제로 해라. 쉽게 말하면 이 경영 자체를 조원태 회장에게 맡긴다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유언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완전히 부딪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그 상속세 600억을 가지고 싸우는 그 어떻게 내는 걸 가지고 다투는 것 같지만 그 근저에는 이 그 한진그룹 자체의 경영권의 향배를 두고 다투는 것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가 소식은 좀 접어두고요. 이번에는 항공업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한항공을 경영하고 있는 이 한진 가문이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예. 항공업계가 재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금호에서 현대산업개발로 바뀌었고 또 이스타항공도 지금 제주항공으로 넘어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재편 자체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항공업계가 그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에 이제 인수가 거의 됐고요. 네. 그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27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다가 이제 가끔 꽁 다신 닭으로 그 이제 이스타항공 이제 지분 51.17%를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695억 원이라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타항공
이제 인수하면서 결국 이제 규모의 경제로 빅3 체제를 굳히려고 하는 게 제주항공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나 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빅2 체제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 저가항공사 이 중심에 이제 제주항공이 이제 이스타항공을 이제 인수하면서 결국은 빅3 체제로 간다 그러면 국내 어떤 그 항공산업도 이제 합종연행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현대라는 거대 기업이 인수하면서 향후에 이제 그 현대 자동차 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그 중공업, 현대 백화점 그룹 같이 이게 항공 물류에 근접한 현대가 어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항공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대 그 이제 국제선 어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33%로 아직까지 우위에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지원을 받고 본격적으로 나가면 현재 23%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스타항공 그 시장 점유율 한 4.8% 정도 되는데 그 인수했을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19.5%로 아시아나항공에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내달 9일까지 이제 실사 작업을 맞춰가지고 그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또 그 국토교통부의 그 기업결합 그 심사 승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아마 국내 항공사의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항공업계 그 뭔가 합종연행 그런 재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강에서 빅3.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 타는 게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가격 하락, 이게 서비스 제고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항공은 비상사태가 걸린 반면에 아시아나를 비롯해서 이스타항공은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걸렸다. 뭐 이렇게 그 같은 비상을 두고도 비상이냐 아니면 비상사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날개를 폈지 않습니까? 그렇죠. 31년 만에 새로운 어떤 주인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범현대가에서 이것을 인수를 함으로써 결국 상업업계,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호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그 면세 사업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규모를 갖추면서 훨씬 더 그 소비자들이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경쟁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은 사실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그 내년 제가 알기로는 내년 같은 경우에 이 LCC 저비용 항공사가 추가적으로 2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큰 기업들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 LCC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격화되면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이 중소 이 그 LCC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합종 연행 과정에서 기업에서 퇴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가기 위해서 저가 항공해서 6개월 전에 표를 끊어놨는데 그때쯤 가려고 하니까 회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빅3 체제로 갈 경우에는 군소 어떤 여행사들에게 어떤 소비자들 적어도 이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할 정도로 지금 항공업계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항공업 관련 주식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좀 흐름이 전망될까요? 일단 뭐 그 항공업계가 이렇게 그 빅3, 빅2 위주로 이제 합종 연행이 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 요인도 있습니다. 먼저 장단점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2개 항공사가 동일 노선에 취향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죠. 왜냐하면 가격 하락이 이제 떨어지는 요인이 생기는데 실제로 예를 보게 되면 올해 7월 달에 아시아나항공이 인천 울란바토르 노선에 취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인천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 그 노선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대한항공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그 노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취향하면서 대한항공 기존 그 운임료보다 한 10% 낮게 지금 가격을 책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 그 운임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항공업계 얘기를 들어오면은 운임이 향후에 한 20%에서 30%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단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항공업계가 올해 그 영업 적자가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심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LCC 같은 경우도 3분기에 계속 지금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계속 이제 영업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항공업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항공업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공업이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런 데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이제 M&A가 활성화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항공료를 인상하거나 부가 서비스, 마일리지 축소할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항공사가 통폐합됐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중복 노선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면서 노선 선택의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 상당히 이제 불이익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관련 통계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10월 달 하면은 이제 결혼을 정말 많이 하는 달인데 올 10월 달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7%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인구 절벽, 네. 인구 절벽.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최근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 통계청이 발표한 지수를 보면은 작년보다 7% 정도가 이제 떨어져서 1,525건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지난 10월 혼인 건수가 2331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후배들이나 보면은 5월에 신부 내지 10월에 신부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날씨 좋을 때 5월이나 10월, 11월 달에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피크 때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절에 다른 월에도 상당 부분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쓴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 석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2030년 되면은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그때가 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거가 90%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할 만큼 했는데 그것이 서구 사회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도 이 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네. 4대 보험이라든가 정규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3포 세대, 5포 세대에서 결혼까지 포기하는 어떤 경제적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가 싶어서 어떤 삶의 선배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안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동거이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고 또 아무래도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경적인 부분에 이제 감정을 좀 소모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동거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더라고요. 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최근 조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2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혼 또 자녀, 그다음에 예. 행복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향후의 결혼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47.3%가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13세 이상의 이제 인구 중에서 남녀 어떤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응답 수가요. 2010년에 40% 조금 넘은 수준에서 예. 2018년도에는 56.4% 상당히 과반수가 넘은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비혼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경제 문제가 가장 주요 요인인 것 돈이죠, 같아요. 사실. 네. 특히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결혼하게 되면 언젠가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거에 대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경제적 문제를 너무 고려하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기고요. 혹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또 낳게 되면 그렇죠. 또 요즘에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교육 문화가 이제 상당히 각축이 네. 심하다 보니까 자녀를 하나만 낳아가지고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교육비가 너무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또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결혼을 통해서 주택 마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 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동거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분명한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새해가 밝아옵니다. 1월 1일인데 지금 백화점 판매사원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어떤 내막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롯데백화점 네. 직원들이 올린 사연인 것 같은데요. 롯데백화점이
올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그렇죠. 다가오는 모레인 1월 1일 신정 같은 경우에는 서울 본점, 강남점, 부산점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좀 쉬자. 아. 지금 그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월 2회 쉬는데 네. 롯데 백화점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예. 신정 때 우리도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휴식권을 보장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하는 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아무래도 백화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문 열어서 장사해서 이제 좀 매출을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년 쉬던 1월 1일을 왜 문 열어서 일하게 만드냐 이런 차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동안에 1월 1일은 백화점들이 정기적으로 휴무를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롯데백화점이 올해 이제 1월 1일 이례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이제 나오면서 어떤 이슈에서 그런 게 나왔나, 어떤 배경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나 얘기가 네. 많은데 실제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올해 3분기 매출이 7,322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9% 감소했다 그래요. 줄었군요. 그러니까 영업 매출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소비가 이제 위축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월 1일 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특수잖아요. 그렇죠. 새해 그러다 넘어가고 보니까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이나 또 강남에 있는 잠실점,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번화가에 외국인들이 그렇죠. 많이 찾다 보니까 요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특수 때문에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 특히 판매 사원들이죠. 상당히 그 노동 시간이 길고 결국 그렇죠. 마트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번은 정기적으로 휴무를 쉬죠. 하는데 의무협 있죠. 오히려 1월 1일까지 또 신정해도 이제 쉬지 못하고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노동 착취 아니냐 이런 그 반발에서 국민청원이 27일 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양쪽의 어떤 그 대립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판매 사원들의 어떤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백화점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많이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롯데백화점에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까지도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위 사업자가 치고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눈치는 보지만 본인들을 또 손해 볼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저 여전히 느끼는 게 이 청와대에 대한 청원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1월 1일이라는 것이 사실 구정을 다 쉬다 보니까 신정에는 나들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막상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휴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의 어떤 사회적 합의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영업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이번만 하는 일회적인 이벤트성의 어떤 사안이 될지 뭐 그렇게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진년 변호사,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